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탈질화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질산화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질산화 과정 같은 경우와 탈질화 과정은 서로 반대되죠. 가장 대표적인 반대가 산소를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 그리고 미생물의 종류가 독립영양계 미생물이냐 아니면 종속영양계 미생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탈질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탈질화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과정이 질산화가 이루어진 화합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질산화가 이루어진 화합물이 대표적인 게 NO2와 NO3죠. 자, 이렇게 NO2와 NO3처럼 질산화가 이루어진 것들은 탈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탈질 미생물에 의해서 탈질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탈질이 이루어지면 NO2나 NO3가 탈질 미생물에 의해서, 자, 오늘은 주로 이제 나오니까 탈질 미생물은 6번에 보시게 되면 수도모나스와 마이크로코커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질 미생물의 가장 대표적인 미생물이 수도모나스와 마이크로코커스예요. 이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대기 중에 있는 N2로 제거하는 과정을 탈질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탈질화 공정은 주로 종속영양계가 타가영양계라고 그러죠. 종속영양계 미생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종속영양계 미생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산화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미생물이라고 했죠? 독립, 자가영양계 미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탈질소 반응이 지체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소 공유체가 적당량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반응이 길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탈질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탄소원을 공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탄소원을 화학약품으로 공급을 해 주는데 어떤 탄소원을 공급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메탄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요즘 우리 회사에서는 탄소원을 공급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탈질이 일어난다고 그래도 우리가 탄소 공급원을 요즘은 공급을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자격증 수험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회사를 다 토탈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가 처리 공정에 관계되는 내용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학설을 기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과정과 서로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들 회사에서 탄소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탄소원으로 사용되는 화학약품은 메탄올 또는 CH3OH 또는 메틸알코올이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NO3. NO3가 뭐죠? 질산이온이죠. 질산이온이 박테리아에서 N2로 환원되는 경우에 질소환원 박테리아의 탄소 공급으로 제공된 CH3OH 중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OH가 발생을 해서 pH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pH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질산화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되죠. 질산화가 일어남으로써 pH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탈질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될 수 있는데, 메탄올에서 지금 보시면 CH3와 OH가 분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메탄올 자체의 액성은 알칼리성이 아닙니다. OH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칼리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메탄올, 알코올의 액성은 중성이에요. 중성인데 분리가 되면서 수중에 OH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속에 OH가 증가를 해서 물속의 pH가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코올의 원래 액성은 중성입니다.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지금 메탄올이 참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 방지 기술에서 계산하는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보세요. 자, NO3라는 질산화되어 있는 물질이 메탄올, 탄소원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N2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물로서 CO2,
H2O, OH-가 나와요. 따라서 이렇게 OH-가 나옴으로써 pH가 어떻게 되는 거죠? pH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지금 4번에서 설명은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거고, 실제로 반응은 팁에 있는 것처럼 반응이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NO3 그리고 메틸알코올의 B가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죠? 6대 5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식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NO3를 우리가 메탄올과 반응을 했을 때 B는 6대 5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5번 아질산이온. 아질산이온이라는 것은 NO2-예요. 그리고 질산이온이라는 것은 NO3-입니다. NO2-와 질산 NO3- 등이 질소가스로 변환되어서 대기로 방출되는 거죠. 질소가스라는 것은 N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탈질화 과정이죠. 자, 그리고 생물학적 탈질 공정은 은옥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옥식 공정은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무산소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산소조는 산소가 없는 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표현했을 때 은옥식 공정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 말로 옮기기가 힘들어서 은옥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무산소조인데 산소가 부족한 조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한자로 무산소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조가 은옥식 공정. 자, 이 공정에서 참여하는 미생물이 수도모나스, P가 묵음이에요. P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수도모나스와 마이크로코커스,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질산화가 된 화합물을 N2로 탈질을 시키는 과정을 탈질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탈질화 과정에서는 용존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용존산소는 탈질화 공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호기성에서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탈질에서는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면 아래와 같은 반응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자, NO3라는 질산이온이 수소와 결합해서 N2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OH-를 발생하고 H2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NO3가 뭐가 됐다는 소리예요? N2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NO3가 N2가 되는 것은 어떤 반응이죠? 탈질이에요. 자, 그러면 탈질은 무산소조에서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탈질한 미생물이 뭐가 있어요? 수도모나스와 마이크로코커스가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수도모나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에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합성 반응식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미생물은 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미생물의 먹이가 유기물이죠. 그럼 유기물이 있는 곳에서는 포식자가 되는 미생물이 항상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 미생물을 조금 더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뉴트리언트라는 우리가 영양제를 주입을 해서 미생물을 많이 발생시키죠. 자, 여기서 미생물은 유셀이라고 되어 있는 C가 5개, H가 7개, O가 2개, N이 1개, O7이라고 하죠. 그 O7가 뭐예요?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미생물을 우리가 정식시키는 과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미생물의 분해 반응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생물의 분해 반응식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분해를 시키는데, 쉽게 해서 분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호기성 분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미생물을 호기성 분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을 시키면 뭐가 나오죠?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니까 CO2, H가 산소하고 결합하니까 H2O, 그리고 N이라는 물질은 NH3. 그래서 화살표의 왼쪽과 오른쪽에 개수를 맞춰서 우리가 반응식을 완성을 하죠. 그래서 미생물의 분해 반응식은 지금 팁에서 보는 것은 호기성 분해 반응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탈질 반응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탈지균의 대부분은 통성 혐기성균으로 혹이, 혐기 어느 상태에도 증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에너지원은 유기물입니다. 그리고 탈질 시 DO 농도는 0mg/L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주로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유기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탄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알칼리도는 NO3N, NO2N, 환원에 따라서 알칼리도가 생성되고,
수소공유체는 질산이온, 아질산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반응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최적의 pH는 6에서 8 정도. 6에서 8 정도라는 것은 어디에죠? 중성건체라는 소리입니다. 자, 예제 9번. 탈질에 대한 생물 반응에 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관련 미생물은 통성현미성균. 답안의 정식 속도는 2에서 8mg per hour. 자, 그리고 답안의 알칼리도는 NO3N, NO2N 환원에 따라서 알칼리도 생성. 답안의 용존산소는 0mg per li터에 가까움 되어 있죠. 자, 정답은 나번이 되는데 이 정식 속도는 크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내용상이 없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니까 나번의 항상 정답이 돼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니까 나번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의 변화에 대한 질소 화물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가장 앞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유기질소가 가장 먼저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NH3.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NO2N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NO3N이 되겠죠. 그래서 유기질소 그래프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NH3N 그래프가 가장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NO2N 같은 경우에서는 농도가 상당히 작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NH3N이 NO2N으로 전환되자마자 바로 산소에서 NO3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NO2가 NO3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양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박테리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박테리아의 종류에서 먼저 철산화 박테리아라고 나와 있죠. 철산화 박테리아에서 그러니까 철이 산화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산화가 되는 게 아니고 박테리아에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질산이나 탈질도 마찬가지. 자, 따라서 그때 참여하는 철산화 박테리아는 스페르티러스, 크레노트릭스, 레토트릭스, 페로바실러스가 있어요. 철산화 세균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별표가 나와 있는 유황산화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암기를 했으래도 꼭 맞춰야 됩니다. 자, 먼저 종류를 보시면 베기아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오바실러스, 그리고 티오옥시던스, 그리고 티오트릭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황산화 박테리아를 기억했을 때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인자가 뭐가 있어요? 티오가 있어요. 티오. 그래서 자, 티오가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유황이에요. 자, 그리고 티오에 뭐를 더하느냐? 베기아투아. 그죠? 그래서 유황산화 박테리아는 티오 플러스 베기아투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황산화 박테리아가 특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티오 플러스 베기아투아는 유황산화 박테리아다.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 나타난 오수 미생물 중에서 유황화합물을 산화하여 균체 내 또는 균체 외에 유황입자를 축적하는 것은 자, 여기서 유황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던 티오와 베기아투아를 찾으면 돼요. 자, 영어로 티오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찾아야 되죠? 베기아투아를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맞출 때는 확실히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9번에 탈질세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탈질세균 두 개를 배웠어요. 뭐를 배웠죠? 첫 번째 나와 있는 마이크로코커스, 세 번째 나와 있는 수도모나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탈질세균이 마이크로코커스와 수도모나스.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요. 아크로모박터와 바실러스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교재상에서 시험상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마이크로코커스와 수도모나스, 우리가 공부를 했던 그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BOD 편을 끝내고 COD로 넘어갑니다. 자, COD라는 것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그랬어요.
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이 COD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자, 일반적으로 유기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기물이 BOD라는 게 있고 CO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BOD는 우리가 미생물이 분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분자성. 그리고 COD는 미생물이 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고분자성이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100%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분자성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남분해성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폐수 처리장에서 우리가 COD라는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생물학적 처리를 이용해서 처리하기 힘드니까 화학적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화학적 처리는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떠나서 실제로 보면 자연 생태계를 교란을 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수처리를 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이유가 자연 상태와 동일한 상태의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COD를 처리를 했을 때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COD 중에서도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난용성 유기물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생물학적으로 처리되는 유기물은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고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들만 화학적 처리를 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 COD라는 것은, 다시 COD라는 것은 BDCOD와 MBDCOD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서 BDCOD라는 것은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COD입니다. 그리고 MBDCOD라는 것은 생물학적 분해가 불가능한 COD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BDCOD는 뭐하고 동일하냐면 BODU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COD라는 유기물이 있을 때 100% 화학적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중에 50% 정도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것들만 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품 처리를 해서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저분자성 유기물, 다시 말해서 BDCOD로 만든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조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경미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자연계의 안정화를 우리가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생태계가 교란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가 있듯이 상당하게 자연적인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잠깐 보고 계산하는 문제를 하겠습니다. 주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수중의 오염 물질을 화학적 산화제로 산화시켰을 때 소비되는 산화제의 양을 산소의 양으로 환산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산화제라는 것은 주로 뭐를 사용하느냐 하면 KMNO4, K2CR2O7을 쓰죠. KMNO4라는 것은 과망간산 칼륨, 그리고 K2CR2O7이라는 것은 다이크롬산 칼륨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유기물을 척도로 잡았을 때 COD와 BOD 두 가지를 잡는데, 여러분들이 기준했을 때 부영양화와 관계 있는 것은 COD를 기준합니다. 그리고 부영양화를 관계 없는 것은 BOD를 기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COD는 해수, 폐수, 호소수에 주로 적용을 해요. 그리고 BOD 같은 경우에서는 하천수와 하수에서 주로 적용하죠. 자, 그리고 COD라는 것은 남분해성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고분자성 물질. 그러니까 당연히 폐수 같은 데에서 가장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영양화는 주로 호수나 어디서 발생하죠? 해수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해수, 폐수, 호소수는 COD 기준, 나머지는 BOD를 기준해서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럼 COD와 BOD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이제 상관관계로 문제를 푸는 것은 주로 BOD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왜 BOD와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면 COD가 전부 다 남분해성 물질이 아니잖아요. 일부는 분해가 가능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자, COD를 나눕니다. 반을 이렇게 나눠요. 또 하나는 COD를 나누는데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왼쪽에 BDCOD,
MBD COD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COT는 반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COD고 반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COD.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용해성과 비용해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위쪽에는 ICOD, 아래쪽에는 SCOD예요. 그래서 비용해성 그리고 용해성. 비용해성이라는 것은 스크린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해성이라는 것은 스크린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COD를 나타냈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COD라는 것은 COD는 BD COD 플러스 MBD COD로 표현하는 거죠. 자, 여기서 COD라는 것은 ICOD 플러스 SCOD로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뭐를 이용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COD에서 BD COD와 MBD COD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 처리를 하려고 해요. 생물학적 반응조가 있어서. 그럼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BD COD와 MBD COD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대부분은 당연히 BD COD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MBD COD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COD가 BD COD와 MBD COD가 있는데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MBD COD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맞습니다. 자, 생물학적 처리에서 BD COD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생물학적 처리조로 넣으면 처리가 돼요. 근데 MBD COD는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MBD COD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COD를 생물학적 처리를 하려고 하면 MBD COD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도 MBD COD를 계산하고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기존에 이제 세운 식을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에 보시면 COD는 BD COD와 MBD COD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뭐를 계산하느냐? MBD COD를 계산할 거예요. 자, 따라서 MBD COD는 전체 유기물이 COD죠. COD에서 BD COD를 빼요. 그럼 BD COD라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이니까 BODU가 되는 거예요. 자, BODU라는 것은 어디서 봤어요? BOD5 공식에서 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공식은 BOD5와 연관지어서 푸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BDCOD라는 것은 BODU, 21 BOD, 최종 BOD, BOD5 곱하기 K 전부 다 동일한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개의 COD는 ICOD와 SCOD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COD라고 나타내면 BDICOD와 BDSCOD 그리고 MBDICOD와 MBDSCOD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별표치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11번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BOD5가 4g이고 COD가 600mg/D인 경우에 MBD COD를 계산하시오. 단 탈산소 계수 K1이 0.2/day 상용대수를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여기서 상용대수를 기준한다고 그랬으니까 미수를 잡을 때 얼마를 잡아야 되나요? 미수를 10을 잡아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MBD COD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MBD COD를 계산하는 식을 먼저 찾아내 줘야 돼요. 그럼 COD라는 것은 BD COD와 MBD COD 지금 MBD COD를 계산하니까 MBD COD가 들어가는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MBD COD는 COD에서 BD COD, 다시 말해서 BODU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BODU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ODU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단서가 뭐가 있느냐 하면 BOD5라는 값이 주어졌어요. 자, BOD5는 소모 공식을 사용하죠. 그리고 미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10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식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BOD5의 공식을 보시게 되면 BOD5는 BOD6 곱하기 1 곱하기 BOD6 곱하기 1-10에 마이너스 KT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BOD5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돼요? 300mg/L. 자, 그리고 BODU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K1이라는 값이 얼마죠? 0.2 per day. 그럼 T는 BOD5니까 T는 5일 BOD. 그래서 5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300mg per li터에서 지금 요 값을 나눠주시면 BODU가 얼마가 됐느냐 하면 333.33mg per li터가 됐어요. 그러면 NBD COD를 계산했을 때 어디에 대입하면 되죠? 요 자리에 대입하면 돼요. 요 값을. 반면에 COD라는 값은 600mg per li터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풀이해 보시면 600mg per li터에서 333.33mg per li터를 빼주시면 266.67mg per li터라는 NBD COD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면 식을 이해를 하고 식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는 NBD VSS,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분해 불가능한 휘발성 부유물질을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식에 보시면 NBD VSS는 VSS 곱하기 ICOD 분의 NBD ICOD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데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식 자체를 그냥 참고적으로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히려 지금 우리가 11번과 12번이 자주 나와요. 자, 12번에 보면 글루코스가 포도당이죠. 탄소가 6개, H가 12개, O가 6개. 300mg per li터가 완전 산화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량과 COD와 TOC의 비를 계산하시오. COD라는 것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지만 산소량을 뜻합니다. TOC라는 것은 총 유기탄소인데 말 그대로 탄소량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응식을 호기성 반응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산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C와 H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은 CO2와 H2O가 나오게 돼요. 자, 따라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를 탄소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H 뒤에 있는 숫자를 H 앞으로 보내요. 근데 여기는 H가 2개짜리니까 2분의 12는 6. 그리고 산소 계산합니다. 자, 여기 있는 산소가 2개짜리가 6개 있으니까 12개. 1개짜리가 6개 있으니까 6개. 합이 몇 개요? 18개. 그러면 18개가 O2 앞에 오면 안 되고 먼저 유기물에 있는 산소를 먼저 계산을 해줘요. 여기 6개를 줍니다. 그럼 여기 몇 개가 와야 되죠? 12개. 2개짜리니까 2분의 12는 6. 그리고 유기물은 1.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산소 요구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글루코스가 300mg per li터라는 질량 단위로 줬을 때 그러면 포도당 1몰일 때 그러니까 포도당의 분자량일 때 산소의 분자량은 글루코스 농도일 때 X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포도당의 분자량이 얼마냐? 탄소의 분자량이 12짜리가 6개, H1짜리가 12개, 산소 16짜리가 6개. 그래서 180이에요. 따라서 180g일 때 산소는 O2 16짜리가 2개 있으니까 32죠. 6 곱하기 32g은 글루코스 300mg일 때 X. 그 X가 산소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320mg per li터가 됐어요. 그 다음에 COD 나누기 TOC의 비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COD라는 것은 뭐냐면 산소량입니다. 산소량. 반응식에 있는 산소량. 자, 그리고 TOC라는 것은 뭐냐 하면 TOC는 유기물 중에 있는 탄소예요. 유기물 중에 탄소가 몇 개 있어요? 6개. 그래서 산소와 탄소를 비례로 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산소는 6 곱하기 32g, 탄소는 6 곱하기 12. 자, 착각을 해서 글루코스에 있는 산소량이 글루코스에 있는 산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문제 조건에서는 우리가 산화하는 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COD라는 것은 우리가 호기성 분해에 의해서 산소를 소모한 값을 뜻하는 거예요. 유기물 중에 있는 산소는 소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성 반응을 시켰을 때 필요한 산소량이 COD가 되는 거예요. TOC는 유기물 중에 있는 탄소를 우리가 TOC라고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산소 요구량과 유기물의 파라미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총유기탄소라는 값이 있어요. 이 총유기탄소가 지금 우리가 계산한 값인데 수중에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를 고온에서 유기물질 중에서 탄소를 CO2로 산화시켜서 발생량을 분석 장치로 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물의 오염도를 DOC로 많이 측정을 하죠. BOD 및 COD 분석 시험보다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남분해성 물질에 대한 대응성이 높고 생물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의 정량화가 어렵고 실제 값보다 약간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산소 요구량, 6번에 SOD가 있어요. 자, SOD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D의 정의를 보면 수중 침전물 표면에 존재하는 유기물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침전물층의 표면 위에 수중에 존재하는 산소의 소비량을 SOD라고 합니다. 나타내는 단위는 그램/per 제곱미터 데이. 자, 그러면 SOD의 크기는 이 내용은 봐야 돼요. 섬유 소질 슬러지, 도시 하수 유입구, 하구뻘, 그리고 모래 하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SOD가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SOD는 유기물의 함량이 낮을수록 낮고 유기물의 함량이 높을수록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SOD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느냐 하면 모래가 되는 거죠. 모래. 그래서 모래 하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과 4번, 5번 정도는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SOD라는 것은 유기물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고 유기물의 함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아진다. 그러면 유기물의 함량이 커진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맨발로 이렇게 밟아보면 돼요. 그래서 발이나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에 많이 붙어 있으면 유기물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흙이나 그게 붙지 않으면 유기물이 낮은 거죠. 그래서 모래 입자에 발을 걸었을 때 손으로 몇 번 탁탁 털면 모래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유기물이 낮으면 그런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SOD는 3, 4, 5번 정도만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